경찰은 잔인하게 노인을 모욕했다. 그의 아들이 시장인 줄도 모르고 비가 내리던 어느 늦은 밤 서울의 한적한 골목에서 한 노인이 홀로 서 있었다. 바닥은 젖어 있었고 바람은 차가웠다. 그의 손에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이 쥐어져 있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을까? 아니, 그는 어디로 가려 했던 걸까? 그때 갑자기 경찰차가 멈춰 섰다. 거친 목소리가 골목을 울렸다. 이 늦은 밤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남자는 입을 열었지만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손에 쥔 종이를 내밀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 종이는 바닥에 떨어졌고 거친 발길에 짓밟혔다. 그 누구도 몰랐다. 이 순간이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너무 늦어버린 후에야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자신들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를. 이 충격적인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울의 어두운 밤거리는 한적했다. 늦은 가을 찬바람이 골목길을 휩쓸며 나무잎들을 흩뿌렸다. 간간히 스산한 바람이 낡은 간판을 흔들며 쇠가 부딪히는 소리를 냈다. 거리는 조용했지만 어딘가엔 숨겨진 슬픔이 흐르고 있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가늘고 조용하게 떨어지더니 점점 강해졌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빗방울이 쏟아지는 모습이 유리 조각처럼 반짝였다. 이 도심 속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오지훈 78. 한때 기업가로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던 남자였으나 지금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초라한 노인일 뿐이었다. 그는 허름한 외투를 걸치고 있었고 낡은 신발은 빗물에 젖어 무거워졌다. 두 손은 떨리고 있었으며 손가락 사이에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이 꼭 쥐어져 있었다. 비가 얼굴을 때리며 흘러내렸지만 그는 그저 무표정하게 걸어갔다. 그의 눈은 깊고 텅 비어 있었으며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삼켜온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러나 그는 말을 할 수 없었다. 몇 년 전 갑작스러운 뇌졸중이 그의 언어를 앗아가 버렸기 때문이다. 이제 그의 세계는 침묵뿐이었다.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길가의 전신주 옆에서 잠시 숨을 골랐다. 손에 쥔 종이를 내려다보았다. 비에 젖어 잉크가 조금씩 번지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종이를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보호하려 했다. 그러나 너무 늦어버렸다. 멀지 않은 곳에서 경찰차의 헤드라이트가 번쩍였다. 갑작스럽게 빠르게 다가오는 차량의 빛이 지훈의 눈을 아프게 찔렀다. 타이어가 빗물 속을 가르며 멈췄고 차에서 경찰관 3명이 내렸다. 그들 중 가장 먼저 걸어온 남자는 박 형사였다. 그는 거칠고 무뚝뚝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표정에는 분노와 불신이 서려 있었다. 야, 할아버지, 지금 몇 시인지 아세요?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날카로웠다. 이 시간에 여길 어슬렁거리는 거 보면 좀 수상한데? 지훈은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입술을 떨며 손에 든 종이를 다시 들어 올리려 했다. 그러나 경찰들은 그의 행동을 오해했다. 자, 뭐야, 말이 없어? 한 경찰이 코웃음을 쳤다. 취했어? 아니면 일부러 모른 척하는 거야? 박 형사는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낡고 헐거운 옷, 젖어있는 머리카락, 떨리는 손, 그리고 무언가를 움켜쥔 모습. 그는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지훈을 밀쳐냈다. 할아버지, 신원 확인이나 좀 하자. 비틀거리던 지훈은 한 발짝 물러섰다. 눈을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지만 그의 시선은 공허했다. 그는 침묵 속에서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전하려 했다. 손짓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그의 몸은 너무나 무거웠다. 경찰들은 그의 반응을 비웃으며 조롱했다. 야, 이 사람 말 못하는 거 아냐? 한 경찰이 피식 웃었다. 아이고, 이거 참 불쌍하네. 대체 이런 사람은 누가 돌봐야 하는 거야? 박 형사는 얼굴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다. 이런 노숙자들이 많아지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야. 정리 좀 해야겠지. 그 순간 지훈이 마지막 힘을 내어 종이를 들어 올렸다. 떨리는 손끝에서 번진 잉크가 종이에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 손에서 종이가 차에 펼쳐지기도 전에 경찰 중 한 명이 그것을 낚아채 바닥에 던졌다. 빗물 위로 떨어진 종이는 무겁게 젖어갔다. 지훈은 그것을 다시 주우려 했지만 박 형사가 그의 어깨를 거칠게 움켜쥐고 벽으로 밀쳤다.
노인의 몸은 벽에 부딪히며 힘없이 주저앉았다. 이런 놈들은 한 번 본때를 보여줘야 정신을 차린다고. 지훈은 흐려지는 시야로 바닥을 바라보았다. 바닥에 엉겨붙은 종이, 그리고 그 위에 적혀있는 단 하나의 단어, 아들. 비는 더욱 거세게 퍼부었다. 거리의 불빛이 빗속에서 흐릿하게 번졌다. 한참 후 경찰차는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떠났고 남겨진 것은 조용한 골목길과 차가운 비에 젖어 축 늘어진 한 늙은 남자의 몸뿐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른다. 그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가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서울중앙경찰서의 복도는 차갑고 조용했다. 벽에는 형형색색의 포스터가 걸려 있었고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그러나 그날 밤 그 문구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멀리 느껴졌다. 문이 열리고 구두굽이 바닥을 강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시장님 도착하셨습니다. 스마트한 회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섰다. 잘 다듬어진 머리, 세련된 시계, 단정한 넥타이. 그의 움직임에는 흐트러짐이 없었고 걸음걸이조차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바로 오승현, 이 도시의 시장이었다. 그의 곁에는 보좌관들이 따라붙었다. 모두 말끔한 양복 차림에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다. 이 시간에 경찰서를 방문한 것은 예정된 일정이 아니었지만 승현은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형사는 어디 있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비서가 앞장서며 말했다. 안쪽에서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내부는 퀴퀴한 냄새로 가득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가운 느낌을 더했고 형사들이 삼삼오오 모여 피곤한 얼굴로 서류를 들춰보고 있었다. 범죄자들의 사진이 빼곡히 붙은 게시판 앞에서 형사들이 커피를 들고 중얼거렸다. 승현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가 온 이유는 단 하나였다. 최근 도심 치안이 불안정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고 직접 경찰서에 방문해 대책을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했다. 그는 경찰서장과 악수를 나누고 곧장 회의실로 들어갔다. 바깥에서 한 늙은 노인이 구금되어 있다는 사실은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 오지훈은 차가운 감방 바닥에 앉아 있었다. 벽에는 오래된 낙서와 긁힌 자국들이 남아 있었고 창살 사이로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새어 들어왔다. 그의 몸은 한없이 무거웠다. 뺨에는 상처가 있었고 손등에는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비가 젖어든 옷에서는 싸늘한 기운이 났고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침묵 속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감옥의 천장을 바라보았다. 언젠가 그는 이 도시에 이름을 남겼던 사람이었다. 기업가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고 돈과 권력을 가졌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누구인가? 그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몇 번이고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는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손으로라도 무언가를 표현하고 싶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손은 너무나도 떨렸고 글씨를 쓸 수도 없는 상태였다. 그때 감방 문이 열렸다. 한 경찰이 무뚝뚝한 얼굴로 들어왔다. 노인네 변호사 왔다.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문가에 서 있는 남자를 보았다. 승현이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다. 승현은 문 앞에 서서 서류를 넘겨보았다. 얼굴에는 무심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고 관심 없는 듯한 태도였다. 감방에 앉아있는 남자가 누군지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지훈은 자신의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어쩌면 자신을 알아볼까? 그러나 그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 노인은 신원 확인이 됐나? 승현이 경찰에게 물었다. 노숙자로 보입니다. 말도 못하는 상태라 제대로 조사가 어려웠습니다. 승현은 서류를 훑어보다가 지훈의 이름을 보았다. 오지훈, 그는 순간적으로 눈썹을 찌푸렸다. 익숙한 이름이었다. 너무도 익숙해서 오히려 머리가 아플 정도로 생생했다. 그러나 그는 그 감정을 억눌렀다. 설마. 그는 감방 안에 늙고 비참한 남자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 눈빛은 한낱 노숙자를 보는 시선과 다르지 않았다. 필요 없으면 그냥 내보내세요. 그는 간단히 말하고 뒤돌아섰다. 지훈은 입을 벌려 무언가를 말하려 했으나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이 그를 덮쳐왔다.
그는 손을 뻗었다. 떨리는 손끝이 공중을 헤맸다. 아들아. 그러나 승현은 그 손을 보지도 않은 채 문을 나섰다.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가슴 속에서 천천히 차갑게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서를 나서는 순간 오승현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바깥 공기는 차가웠고 밤 공기는 더없이 서늘했다. 경찰서 내부의 갑갑한 분위기에서 벗어나니 기분이 조금 나아지는 듯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어딘가에는 이상한 찝찝함이 남아있었다. 그 노인, 그의 이름이 신경 쓰였다. 오지훈,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었다. 하지만 그럴 리 없었다. 그의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그와 상관없는 사람이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존경했던 기억은 사라졌고 그를 부끄러워했던 감정만이 남아있었다. 아버지가 병을 앓기 시작한 뒤로 승현은 그를 외면하기 시작했다. 그가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몇 년 전이었다. 그러나 그는 기억에서 아버지를 지워버렸다고 생각했다. 차량 문을 열려던 순간 그는 멈춰 섰다. 이름뿐만이 아니었다. 그 눈빛도 어딘가 익숙했다.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었다. 피곤해서 그런 것뿐이라고, 의미 없는 신경 쓰임이라고 스스로를 타일렀다. 차량에 올라타고 문을 닫는 순간 안도감이 들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다. 경찰서 안 차가운 감방 속에서 오지훈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을 감고 있었다. 그의 손끝이 아주 천천히 움찔거렸다. 승현은 다음 날 아침에도 어딘가 집중을 못하고 있었다. 그의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여전히 번잡했고 뉴스는 그의 치안 정책을 둘러싼 논란을 반복해서 보도하고 있었다. 시장님, 오늘 오전 일정은? 비서가 말을 걸었지만 승현은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책상 위에는 수십 개의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각종 현안과 문제들이 그의 손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어쩐지 어제 본 그 노인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시장님, 비서가 다시 불렀다. 그제야 그는 정신을 차리고 시계를 확인했다. 오전 10시 45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의는 연기하라고 해. 비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다. 승현은 곧장 경찰서로 향했다. 서울중앙경찰서는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형사들은 책상 위에 널려진 서류들을 들춰보며 전화통화를 했고 체포된 사람들이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승현은 무표정하게 안으로 들어섰다. 어제 들어온 노인 말입니다. 그가 박 형사를 찾자 그는 무심하게 대답했다. 아, 그 노숙자요? 새벽에 풀어줬습니다. 승현은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다. 풀어줬다고? 네. 신원도 제대로 확인 안 되고 오래 붙잡아 둘 이유도 없었거든요. 길거리에 내보냈죠. 길거리에 내보냈다는 말이 머릿속을 울렸다. 그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혹시 그 사람이 남기고 간 물건은 없습니까? 박 형사는 어깨를 으쓱했다. 없습니다. 있었더라도 쓸만한 게 있었겠어요. 완전히 남루한 차림이었는데 승현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뭔가가 그의 가슴을 조여왔다. 그렇게 보낼 게 아니었다. 그가 누구인지 확인했어야 했다. 이름뿐만 아니라 그 눈빛도 너무 익숙했다. 승현은 차를 타고 도심을 빠져나갔다. 그는 생각했다. 만약 그 노인이 정말로...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다. 그는 거리를 헤매며 그 노인이 나타날 만한 곳들을 둘러보았다. 도시의 가장 어두운 구석, 사람들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 그러나 어디에도 그를 닮은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어쩌면 너무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어쩌면 그는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해버린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서울의 거리는 차가웠다. 회색빛 구름이 하늘을 뒤덮었고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공기 중에는 습기가 가득했다.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거리의 분위기는 어두웠고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들은 바쁘게 경적을 울렸다. 오승현은 운전석에 앉아 창문을 통해 거리를 바라보았다. 경찰서를 나선 후부터 그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다. 그의 손은 가볍게 핸들을 쥐고 있었지만 깊은 곳에서부터 이상한 불안이 그를 휘감았다. 그 노인은 대체 어디로 갔을까? 어제 본 그 초라한 몸, 비에 젖어 떨던 손, 그리고 그 눈빛, 그를 단순한 노숙자로 치부했던 것이 잘못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는 이미 그를 보내버렸다. 이제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그는 서서히 차를 몰아 도시 외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잊혀진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서울의 빈민가, 화려한 도심과는 거리가 먼 곳이었다. 낡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거리에는 악취가 진동했다. 철거 예정 지역이라는 이유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곳이었다. 승현은 차를 세우고 천천히 걸었다. 여기라면 그가 있을지도 몰랐다. 비슷한 옷차림의 노인들이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낙서와 찢어진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무심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삶에 대한 기대조차 버린 듯한 눈빛을 띠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혹시 어제쯤 나이 많고 말 못하는 노인을 본 적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대답을 피했다. 어떤 이는 아예 무시하고 지나갔고 어떤 이는 고개를 저으며 여기 그런 사람들 많아요 라고 말할 뿐이었다. 그럴 리가 없었다. 아버지는 분명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그가 정말로 이미 떠나버린 것이라면? 그리고 마침내 한 병원이 눈에 들어왔다. 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승현은 병원으로 뛰어들어갔다. 병원 내부는 조용했다. 긴 복되는 환자들이 침묵 속에 누워 있었고 간호사들은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간호사에게 물었다. 어젯밤 노인 한 분이 실려오지 않았습니까? 말 못하는 분입니다. 간호사는 그의 초조한 얼굴을 보더니 기록을 뒤적였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있습니다. 어젯밤에 어떤 분이 실려왔는데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저천증에 타박상까지 현재 집중치료실에 있습니다. 승현은 말을 잃었다. 병실 문이 열렸다. 침대 위 흰 이불 아래 누워있는 남자. 그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메마른 채 살짝 벌어져 있었다. 가느다란 손등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고 심장 모니터는 느리지만 일정한 리듬으로 소리를 내고 있었다. 승현은 걸음을 멈췄다. 그 순간 그는 확신했다.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였다. 그가 죽어도 보지 않으려 했던, 그를 부끄러워했던, 그를 외면했던 아버지. 그는 침대 옆에 천천히 걸어갔다. 아버지는 숨을 쉬고 있었지만 눈을 뜨지 않았다. 승현은 서류를 넘겨보았다. 환자명 오지훈. 그는 숨을 들이마셨다. 아버지가 이런 모습이 될 때까지 그는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아버지가 길거리에서 쓰러질 때까지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왜 이제야 이곳에 오게 된 것일까? 왜 이제야 아버지를 다시 보게 된 것일까? 그의 손이 천천히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손등에 주름진 피부, 굳어진 마디, 그리고 그의 천. 그러나 아버지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 순간 승현의 눈에서 천천히 눈물이 떨어졌다. 너무 늦어버렸다. 너무 늦어버린 것이다. 병실에는 고요함이 가득했다. 창밖에는 회색빛 하늘이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거리에서는 차량들이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이곳 병원에서는 모든 소리가 차단된 듯했다. 병상 위에는 오지훈이 누워 있었다. 창백한 얼굴, 고요히 들썩이는 가슴, 그리고 온몸을 감싼 의료기기들. 그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눈을 감은 얼굴은 여전히 많은 말을 하고 있는 듯했다. 오승현은 병실 문을 닫고 조용히 걸어 들어갔다. 침대 옆에 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랜 세월 동안 외면했던 아버지가 눈앞에 누워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침대 옆 작은 테이블 위에는 환자의 의료 기록이 놓여 있었다. 승현은 천천히 서류를 집어들었다. 환자명 오지훈, 연령 78세, 진단 다발성 외상, 저천증, 급성 폐렴. 그는 손끝을 꽉 쥐었다. 경찰서에서 풀려난 직후 아버지는 길거리에서 쓰러졌고 행인이 신고해 응급실로 실려왔다. 의사는 환자가 오랜 기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으며 그동안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다고 했다. 승현은 문득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다. 아버지는 항상 강한 사람이었다. 사업가로서 흔들림 없는 결정을 내렸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 그가 어릴 적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코트를 벗어 어린 승현의 어깨에 둘러주었다. 비가 오면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한다. 그 따뜻했던 손길이 이제는 어디에도 없었다.
승현은 숨을 삼켰다. 그는 아버지가 아프기 전까지는 그를 존경했었다. 그러나 뇌졸중이 찾아오고 아버지가 말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그는 그를 외면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주변에는 성공한 사람들만이 가득했고 장애를 가진 아버지는 점점 그림자처럼 밀려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아버지를 완전히 잊어버리려 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자신이 가장 부끄러워했던 그 아버지를 가장 비참한 상태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이다. 승현은 천천히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등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뼈가 느껴질 만큼 마른 손이었다. 한때 그가 의지했던 그 손이 이제는 차가운 기계에 의존하고 있었다. 아버지.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지만 그 한마디조차 쉽게 나오지 않았다. 너무 늦어버린 것일까? 그 순간 침대 위에 아버지가 아주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시선이 천천히 흐려진 채로 승현을 바라보았다. 승현은 아버지를 향해 몸을 기울였다. 아버지, 저예요, 아들 승현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는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는 말할 수 없었다. 승현은 아버지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말하지 않아도 돼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다.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뼛속 깊이 깨닫고 있었다. 그가 외면한 시간들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버지가 힘겹게 손을 움직였다. 승현은 아버지의 손끝이 테이블 위를 더듬는 것을 보고 서둘러 그곳을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종이 한 장과 펜이 놓여 있었다. 아버지는 손을 떨며 천천히 펜을 잡았다. 그의 손끝이 종이 위에서 미세하게 움직였다. 승현은 숨을 죽였다. 그는 아버지가 무엇을 쓰려고 하는지 알 것 같았다. 손끝에서 잉크가 번지고 글자가 천천히 새겨졌다. 짧지만 강렬한 한 단어, 미안하다. 그 순간 승현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그가 말해야 할 말을 대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미안함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미안함을 말한 것일까? 아니면 아들이 아버지를 향한 속죄를 떠올리게 하려 한 것일까? 그러나 그 순간 더는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승현은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손을 더욱 단단히 붙잡았다. 아버지, 저야말로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다. 병실은 조용했지만 이 순간만큼은 두 사람 사이에 말없이도 전해지는 것이 있었다. 승현은 이제야 깨달았다. 그가 진정으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이제야 찾으려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병실의 공기는 무거웠다. 오승현은 아버지의 손을 쥔 채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울음을 터뜨렸음에도 아버지는 여전히 조용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다. 그 작은 숨결 하나하나가 그에게는 더욱더 가슴을 죄어왔다. 아버지가 남긴 단어는 단 하나, 미안하다. 그 말은 마치 칼날처럼 그의 심장을 후벼 팠다. 승현은 손끝을 꽉 쥐었다. 자신이 사과해야 하는 입장인데 오히려 아버지가 사과를 했다. 그것이 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제발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그러나 그의 말에도 아버지는 눈을 감은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이미 한계에 다다른 몸이었다. 심장 모니터의 소리는 여전히 규칙적이었지만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불안한 리듬이었다. 승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아버지의 손을 마지막까지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의사는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다. 환자분께서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지금 상태로 봤을 때 깨어나실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승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의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덧붙였다.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말은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승현은 천천히 병실로 돌아왔다. 아버지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다. 눈을 감은 얼굴은 조용했고 들숨과 날숨이 점점 가늘어져 갔다. 그는 손을 들어 아버지의 이마를 조심스럽게 쓸어내렸다. 아버지, 아직 너무 이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간절히 바라도 시간은 되돌아가지 않았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들어와 말했다. 오지훈 씨의 소지품을 정리하던 중 남겨진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승현은 고개를 들었다. 간호사는 작은 가방을 건넸다. 낡고 해진 천 가방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몇 장의 종이와 낡은 노트 한 권이 들어있었다. 그는 숨을 삼켰다. 노트의 표지는 닳아서 글씨가 희미하게 지워져 있었다. 그러나 안을 열어보자 한 글자 한 글자가 또렷하게 남아있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남긴 일기였다. 노트의 첫 장을 넘기자 오래된 필체가 눈에 들어왔다. 오늘도 아들이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괜찮다. 나는 언제나 그를 기다릴 것이다. 승현의 손끝이 얼어붙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다. 그 아이는 바쁘다. 이제는 성공한 사람이니까. 나는 방해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가끔 내 이름을 떠올릴까? 아니면 나를 잊어버렸을까? 한 글자 한 글자가 마치 비수처럼 가슴을 찔러왔다. 그는 계속해서 읽어나갔다.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렇게 답답할 줄이야. 아들에게 한마디만이라도 할 수 있다면 좋겠다. 괜찮다. 나는 항상 너를 응원하고 있다고. 그러나 이제 나는 그에게 짐이 될 뿐이겠지. 그러니 차라리 만나지 않는 것이 좋을지도 모른다. 승현은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그는 책을 꼭 쥐었다. 그동안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잊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그를 잊은 적이 없었다. 그는 책을 들고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눈을 감고 있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저를 미워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당연하게도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승현은 눈을 감았다. 아버지, 저야말로 너무 늦게 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책을 닫았다. 그리고 조용히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이제야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있었다. 그러나 너무 늦어버렸다. 병실의 공기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다. 심장 모니터의 일정한 소리는 점점 불안하게 들렸고 창밖의 회색빛 하늘은 이제 더 이상 어떤 따뜻함도 남아있지 않은 듯했다. 오승현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제는 말조차 할 수 없게 된 아버지의 마지막 흔적을 붙잡고 싶었지만 그의 손끝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아버지가 남긴 노트가 놓여 있었다. 그 노트는 단순한 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자신을 향해 평생 보내지 못했던 편지였다. 그는 조용히 노트를 다시 집어들었다. 오늘은 승현이의 생일이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어른이 되었고 나 같은 늙은이는 필요 없을 것이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그가 어릴 때처럼 나를 불러주길 바란다. 아버지라고.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 승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책장을 넘겼다. 나는 여전히 말할 수 없다. 병원에서 의사는 재활을 하면 조금씩 나아질 수도 있다고 했지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목소리가 아니라 그 아이가 나에게 한 번이라도 찾아와 주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기다릴 뿐이다. 그는 고개를 떨궜다. 아버지는 끝까지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외면하고 부끄러워하고 마치 없는 사람처럼 취급했던 그 시간 속에서도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을 향한 사랑을 놓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그가 처음으로 울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울 자격이 없다고도 생각했다. 그날 밤 그는 병실을 떠났다. 그는 곧장 자신의 집으로 향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오래된 집으로 갔다. 그곳은 자신이 자란 곳이었고 아버지가 평생을 살아온 집이었다. 문을 열자마자 오래된 나무바닥이 삐걱거렸다. 집안은 먼지로 덮여 있었고 아무도 살지 않은 지 오래된 듯했다. 그는 천천히 거실로 걸어갔다. 벽에는 여전히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러나 사진 속에서 그는 웃고 있었고 아버지도 웃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감정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아버지, 저는 왜 이제야 여기에 온 걸까요? 그러나 대답해 줄 사람은 없었다. 그는 천천히 방을 둘러보았다. 책장에는 아직도 아버지가 읽던 책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한쪽 벽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쌓여 있었다. 그는 무심코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하나의 노트를 발견했다. 그것은 더욱 낡아 있었고
표지가 너덜너덜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첫 장을 넘겼다. 내 아들이 시장이 되었다. 나는 너무나도 자랑스럽다. 그러나 그는 나를 부끄러워할지도 모른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늙은이가 되었으니까. 그래도 나는 그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것만이 내 소원이다. 오늘 우연히 거리에서 아들을 보았다. 그는 나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잘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안심했다. 나는 그가 내 얼굴을 보며 부담을 느끼길 원하지 않는다. 나는 그저 그가 행복하면 된다. 그 아이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만약 그게 아니라면 그래도 괜찮다. 나는 아버지니까. 부모란 그런 존재니까. 승현은 노트를 덮었다. 그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그 대신 그는 깨달았다.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는 이제 단순히 후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그는 아버지의 인생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아버지가 살아온 삶을 기억할 수는 있었다. 그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다. 그리고 아버지의 침대 옆에서 다시 손을 잡았다. 아버지, 이제는 제가 기다릴 차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었다.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병원의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다. 창밖에는 어둠이 내렸고 거리는 인적이 드물어졌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병실을 어슴푸레하게 비추고 있었다. 오승현은 여전히 아버지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한 손으로는 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노트를 꽉 쥐고 있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는 여전히 아버지가 눈을 뜨길 기다리고 있었지만 심장 모니터의 리듬은 점점 더 불안하게 변하고 있었다. 그 순간 문이 조용히 열렸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들어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시장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너무나도 명확했다. 승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의사는 착잡한 표정으로 덧붙였다. 지금 상태로는 기적이 없다면 오늘 밤이 고비가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승현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오늘 밤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말.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가슴을 강하게 죄어왔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결심했다. 아버지가 떠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말이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손을 더욱 단단히 잡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들리십니까? 물론 대답이 돌아올 리 없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전 항상 아버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제게는 성공이 가장 중요했고 그 성공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외면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하지만 저는 잘못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저를 외면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아버지를 외면했습니다. 그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이제야 비로소 아버지를 온전히 마주하고 있었다. 제발 한 번만 더 눈을 떠주세요. 아니면 그저 제 말을 들려주세요. 그러나 아버지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병실에는 심장 모니터의 소리만이 울리고 있었다. 그리고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1시간, 2시간. 그는 꼼짝도 하지 않고 아버지 곁을 지켰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심장 모니터는 여전히 불안한 리듬을 만들고 있었고 아버지의 숨소리는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었다. 그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품고 있던 노트. 그는 조용히 책장을 넘기며 아버지에게 들려주었다. 아버지, 이 일기를 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고했다.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래서 이제 저도 아버지를 기다리겠습니다. 그 순간 심장 모니터가 갑자기 높고 길게 울렸다. 의료기기에서 급박한 경고음이 들렸고 승현은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간호사가 급히 달려오며 소리쳤다.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의사님. 의사가 급히 들어와 상황을 확인했다. 그는 승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시장님, 지금이 마지막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승현은 본능적으로 아버지를 더욱 꽉 끌어안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손끝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서 아주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그 순간 심장 모니터의 경고음이 점점 더 길어지더니 결국 평탄한 선을 그리며 영원한 정적 속으로 사라졌다. 병실은 조용했다. 모든 소리가 사라졌고 공기는 얼어붙은 듯했다. 승현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깊이 숨을 내쉬었다. 이제 그는 아버지를 다시는 볼 수 없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사랑은 평생 그를 따라다닐 것이었다. 병원 복도는 적막했다. 죽음이 스친 자리엔 언제나 같은 공기가 남았다. 차가운 공기, 말없이 울려 퍼지는 기계음, 그리고 조용한 발소리. 누구도 함부로 말을 하지 않았다. 마치 말 한마디라도 하면 방금 떠나간 영혼이 다시 돌아올 것 같은 분위기였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짧게 조의를 표한 후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이제 이 공간은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해 남겨졌다. 오승현은 침대 곁에 앉아 있었다. 눈앞에 누워있는 아버지는 더 이상 숨 쉬지 않았다. 창백한 얼굴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이제는 영원한 침묵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 차가운 손을 꼭 쥐고 있었다. 이 손을 조금만 더 일찍 붙잡았다면, 이 손을 놓아버리지 않았다면 그는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을 돌이킬 수 있었을까? 그러나 세상은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는 병실을 가득 채운 정적 속에서 깊은 후회를 삼키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밖에서 조용한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승현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러나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병원 관계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시장님, 장례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아버지를 붙잡고 싶었다. 그러나 죽음은 그런 감정을 고려하지 않았다. 결국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손을 쥐었다. 죄송합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미 늦어버렸다. 며칠 후 장례식장이 차려졌다. 도시의 중심부, 많은 이들이 찾아와 조의를 표했다. 정치인들, 사업가들, 승현과 인연이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검은 옷을 입고 침통한 얼굴로 조문을 했다. 그러나 그들의 애되는 진정성이 없었다. 그들은 모두 승현을 향해 고개를 숙였지만 누구도 진심으로 아버지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다. 승현은 조문객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들이 아버지를 알고는 있었을까? 아니면 그저 그의 직위를 보고 온 것일 뿐일까? 그는 끝없는 공허함 속에서 장례식이 끝나길 기다렸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람이 오지 않았다. 그가 기다리는 사람은 조문객들 속에 없었다. 그가 기다리는 사람은 아버지였다. 장례식이 끝난 후 승현은 홀로 남았다. 사람들은 모두 떠나갔고 장례식장은 정막 속에 가라앉았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영정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의 아버지는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아버지는 한 번도 자신을 원망한 적이 없었다. 그는 한순간도 아들을 미워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자신은 아버지를 부끄러워했다. 그는 끝없는 죄책감 속에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버지,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러나 대답해 줄 사람은 없었다. 이제 그는 혼자였다. 진정한 의미에서. 서울의 아침은 차가웠다. 장례식이 끝난 지 며칠이 지났지만 오승현의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그것이 끝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고 그의 손을 잡고 싶었으며 너무 늦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다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는 없었다. 그의 곁에는 오직 아버지가 남긴 유산만이 남아 있었다. 유산이라고 해봐야 그것은 단순한 돈이나 재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품고 있던 이야기였다. 그는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다. 그곳은 여전히 조용했고 몇 년 동안 아무도 손을 대지 않은 듯 먼지가 쌓여 있었다. 그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 한쪽에는 여전히 아버지와 함께 찍었던 사진이 걸려 있었고 낡은 서랍 속에는
그의 손때가 묻은 편지들이 남아 있었다. 그는 조용히 아버지의 흔적을 더듬었다. 그의 손끝이 책장 위에 놓여있던 노트를 발견했다. 그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가 간직하고 있던 것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펼쳤다. 아들은 내가 부족한 아버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나는 말을 할 수도 없고 그가 원하는 대로 살지도 않았다. 그러나 나는 항상 아들을 사랑했다. 그것만은 변하지 않는다. 승현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언젠가 그가 나에게 돌아올 날이 올까? 그렇다면 나는 그에게 말하고 싶다. 나는 네가 나를 부끄러워해도 괜찮다고. 나는 네가 나를 미워해도 괜찮다고. 나는 언제나 너를 사랑할 것이니까. 그것만은 어떤 순간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더 이상 페이지를 넘길 수 없었다. 손끝이 떨리고 눈앞이 흐려졌다. 그는 조용히 노트를 닫았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거실 한가운데 섰다. 이 집 안에는 이제 아버지가 없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여전히 여기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앉아있던 소파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저도 걔 사랑합니다. 그 말은 너무 늦었지만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이었다. 그는 조용히 아버지의 노트를 가슴에 품었다. 이제 그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기억할 것이었다. 아버지가 남긴 침묵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남겨진 교훈은 사라지지 않는다. 때때로 우리는 가장 소중한 사람을 가장 늦게 깨닫는다. 너무 늦기 전에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하세요. 그들이 아직 당신 곁에 있을 때, 그리고 당신이 아직 그들의 손을 잡을 수 있을 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지금 바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삶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고 후회는 너무 늦게 찾아오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당신의 소중한 사람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때로는 너무 늦기 전에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면한 한마디, 지나쳤던 작은 손짓,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들. 만약 당신이 주인공의 입장이라면 같은 선택을 했을까요? 아니면 더 일찍 후회하지 않을 방법을 찾았을까요? 세상은 너무 빠르게 돌아가고 우리는 소중한 것들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이 오면 정말 중요한 것은 명예도 돈도 아닌 함께했던 시간과 남긴 감정뿐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붙잡고 사랑한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유해주세요.